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에 저질렀던 큰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에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이주를 결정했다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결정이었어요. 표면적인 혜택만 보고 충분한 조사 없이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린 게 후회가 됩니다. 35년 동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면서 그곳이 제 인생의 터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이민 와서 대기업 미국 지사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살아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인 마트도 가까이 있고 한국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무엇보다 30년 넘게 다닌 최 선생님이라는 한인 의사가 계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당뇨가 조금 있긴 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어지고 401k와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아직 집에 모기지도 조금 남아 있었고 캘리포니아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박서방이라는 분이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김영님,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13%나 되는데 텍사스는 0%예요.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을 합치면 연간 6만 달러 정도 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텍사스에서는 한 푼도 안 낸다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연간 몇천 달러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보내준 텍사스 플레이노 지역 정보를 보니까 집값도 캘리포니아보다 저렴하고 한인들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는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돈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가 35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다 여기 있는데요. 영희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저는 그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들 민호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텍사스가 정말 더 저렴한지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죠. 민호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는데도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종수 형님, 이주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비나 다른 비용들도 다 알아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그때 박서방의 말만 믿고 있었고 소득세 없다는 것에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봄에 드디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을 팔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시세가 좋아서 85만 달러에 팔렸어요. 35년 전에 25만 달러에 산 집이었으니까 꽤 이익을 봤죠. 이 돈으로 텍사스에서는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수 씨, 당뇨 관리 꾸준히 하셔야 해요. 새로운 곳에서 의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텍사스 플레이노에 도착해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85만 달러로 산 집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크고 새로웠거든요. 마당도 넓고 차고도 2대 들어가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역시 이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하나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간 1만 5천 달러가 나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7천 달러 정도 냈었는데 2배가 넘더라고요. 알고 보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였습니다. 평균 2.2%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0.74%였거든요. 박서방이 이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당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도 비용이 캘리포니아의 거의 3배가 나왔어요. 메디케어는 전국이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의료진 수가와 지역별 의료비 책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혈당 체크하고 A1C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450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0 정도였거든요. 메디케어가 80% 커버해줘도 제가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90나 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30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처방약 값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당뇨약인데도 캘리포니아보다 40% 정도 비쌌어요. 한인 약사가 없으니까 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기도 어려웠고요. 메디케어 파트 D 약물보험도 지역마다 협약 약국이 달라서 불편했습니다. 영희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유방암 검진하고 골밀도 검사 받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울상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 의료비 예산을 다시 짜야겠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4,000 정도 절약했지만 재산세는 $8,000 더 나왔어요. 의료비도 연간 $6,000 정도 더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연간 $10,000 정도 더 지출하게 된 거죠. 한인 인프라 부족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한인 마트는 있긴 했는데 규모가 작고 가격도 비쌌어요. 한국 음식 먹으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고 한인 교회도 캘리포니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영희와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영희 말이 맞았는데도 저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참고 적응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은 이미 팔았고 텍사스에서 산 집도 이제 막 정착했는데 다시 옮기기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김 씨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왔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소득세 없다는 말에 혹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별로 득이 안 되더라고요. 김 씨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인분이 만성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2주 이상 최대한 적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알아봤고 보험 적용이 더 잘 되는 의사를 찾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재산세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생활비는 줄일 수 있었어요. 텍사스는 기름값이 싸고 전기료도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집이 크니까 손주들이 놀러와서 지낼 수도 있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치의 드라이브. 스미스도 괜찮은 분이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점점 나아졌어요. 교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영희도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죠. 다만 처음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조언을 드려요. 이주 결정하기 전에 최소 1년은 충분히 알아보세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전체를 따져보세요. 표면적인 혜택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예요. 메디케어가 전국 동일하다고 해도 지역마다 의료진 수가, 약가, 접근성이 다 다르거든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인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음식, 한인 의사, 한인 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해요. 저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어려워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계산도 단순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이주 비용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저처럼 덜컥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텍사스에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캘리포니아가 그립긴 해요. 35년 살던 곳의 추억과 인연을 포기하고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가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삶의 질 전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산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난 추석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우리 며느리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죠. 3년 전에 우리 아들 현우가 데려왔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5년 전 제가 44살 때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 먼 땅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문화도 음식도 다 달라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아들 현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큰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에 사라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라는 정말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과연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어색했어요. 사라는 항상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는 어려웠거든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맛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기에는 많이 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사라는 웨딩드레스만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한복은 어색하다면서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들 현우가 중간에서 엄마 사라가 편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로만 했죠. 물론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우리 손녀 수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가였죠. 할머니인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수지가 태어나면서 가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라도 엄마가 되니까 더 성숙해 보였고 저와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저는 수지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혼혈 아이들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한국 것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전에는 따로 살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돌봐주자고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된 거죠. 매일 보니까 사라와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수지 돌보는 것도 함께하고. 그래도 여전히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석 2주 전쯤이었나요? 사라가 갑자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줬죠. 김치는 어떻게 볶고 물은 언제 넣고 된장은 얼마나 넣는지. 사라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더라고요. 김치는 볶고 물은 나중에라고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불고기 만드는 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물 무치는 법도 물어보고. 갑자기 한국 요리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혹시 현우가 한국 음식 해달라고 했나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복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한복은 언제 입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옷장에 있는 한복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한복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한복은 싫다고 했던 사라가 왜 갑자기 한복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사라와 현우가 자꾸 몰래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둘이서만 나가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있어서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라가 혼자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전에도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 궁금했어요. 손녀 수지도 뭔가 아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비밀이 있대요라고 하면서 히 웃더라고요. 무슨 비밀인데? 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온 가족이 저만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내일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일찍 잤는데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포장지 뜯는 소리도 나고 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도 들렸어요. 현우가 응 맞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나고. 정말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죠. 과일도 깎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25년 동안 캐나다에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이에요. 비록 고향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라고 했는데 사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우한테 사라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곧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빙긋 웃더라고요. 그때 수지가 엄마가 예뻐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잠깐 후에 방문이 열리더니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사라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치마는 풍성하게 퍼져 있고 저고리는 딱 맞게 입었고 머리까지 곱게 빗어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사라를 바라봤죠. 사라가 저한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차례상 앞으로 가더니 한국 전통 방식대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한국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한국 가족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현우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가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했다고요. 추석이 뭐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건지. 그리고 한복도 몰래 주문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저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동안 사라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죠. 아들 현우도 감동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한복 입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고 한국어 발음도 계속 연습하고 남편도 옆에서 참 고마운 며느리다라고 하면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수지는 신기한지 엄마 한복을 만져보면서 엄마 예뻐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사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참여했어요. 절하는 방법도 미리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조상님께 술을 올릴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어서 올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준비한 게 또 있더라고요. 사라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고 불고기는 간이 좀 셌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사라야, 정말 맛있다. 고생했구나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오후에는 한복을 입은 채로 사라와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언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천천히 나눴죠.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수지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라야,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 사랑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 더 많이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한국 문화 선생님이 될게. 수지도 함께 배우자. 수지가 옆에서 좋아요. 할머니한테 한국말 배울래요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사라도 감사해요 어머님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녁까지 사라는 한복을 벗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서요. 저녁 준비할 때도 한복 입은 채로 도와주고 설거지할 때도 치마가 물에 안 닿게 조심조심하면서 도와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감동과 행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사라가 한복을 벗으면서 어머님, 다음 추석에도 한복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사라가 한복 입으니까 더 예뻐라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사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가 한국 요리 배우는 걸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됐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게 됐어요. 수지도 할머니한테 한국어 배우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한국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한국말로 고마워요 해봐요라고 하기도 해요. 사라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드라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가끔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사라가 한국 전통차 우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차, 대추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라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차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라고 하니까 몇 도예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메모하면서요. 현우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사라가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라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는 사라가 깜짝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내년에는 한국 가서 추석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문화 더 배우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년 만에 한국에 가자고 제안한 건 사라였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고향이 그리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사라야, 정말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어머님. 어머님 고향도 보고 싶고 진짜 한국 추석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사라가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요즘 수지가 자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한국 사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응, 엄마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야 라고 대답해줘요. 수지가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사람이야. 둘 다야 라고 말해줘요. 사실 그동안 수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혼혈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사라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수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이 꿈 같아요. 금발의 캐나다 며느리가 분홍 한복을 입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서툰 한국어로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온 마음.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동. 25년 전 이 낯선 땅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젠가 캐나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 집 차례를 함께 지낼 거라고는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해요. 가족이 되는 건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아서라는 걸요. 사라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짜 한국 며느리보다 더 한국 며느리예요.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 동네 한국 분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한복 입고 차례 지냈어요 라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해요. 어머 정말요? 캐나다 며느리가요?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요. 몇 주 전에는 사라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해줬어요. 수지랑 함께 한국어로 편지를 써왔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한국 문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문법은 좀 틀렸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어요. 이제는 사라가 저보다 한국 뉴스를 더 열심히 봐요. 어머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한국 역사책도 사서 읽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예요 라고 하면서 배운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줬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 같은 것들이요. 사라가 윷을 던지면서 도개, 걸, 윷, 뭐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한국 사람 다 됐어요라고 하면서 박수쳤어요. 요즘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그동안 사라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진짜 친딸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라야 이거 해봐라고 반말로도 하고 사라도 네 어머님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며칠 전에는 사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사라가 이해해 준다니까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했더니 저도 배우면서 정말 좋은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라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라의 그 진심 어린 한복과 절 그리고 서툰 한국어 인사가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줬어요. 수지도 이제 양쪽 문화를 다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나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 한국 여행은 물론이고 사라가 한국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같이 들으려고 해요. 저 혼자 가르쳐주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지가 좀 더 크면 한국 유학도 보내보려고 해요. 1년 정도만이라도 한국에서 생활해보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도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수지가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요즘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순자야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니? 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사라가 그날 입었던 분홍 한복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년 추석에도 입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뒀거든요. 그 한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진심은 정말 통하는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라는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님, 당면은 언제 넣어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며느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며느리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진심은 통해요. 사랑은 모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사라처럼 정성스럽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큰 감동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라가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며느리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요. 그 중심에는 사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을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사라.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뉴욕의 거리를 누비며 하루도 빠짐없이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8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지만 그것이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저는 김철민, 올해 65세가 된 평범한 한국인 이민자입니다. 1980년 20살의 나이에 큰 꿈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꿈의 나라였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젊은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5년 25살 때였어요. 택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뉴욕 지리를 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택시만 잘 몰면 한 달에 2,000달러는 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첫 손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머,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향에서 만난 동양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 나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플러싱에서 미용실을 하던 경숙이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죠.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야무졌어요. 철민 씨, 택시 운전하면서 돈 모아야 해요.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는 택시를 몰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7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아이가 크면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뉴욕 택시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게 없었거든요. 길에서 손만 들면 택시가 서는 시대였죠. 공항 운행하면 하루에 200달러는 기본이었어요. 팁까지 합치면 250달러는 벌었죠.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중고로만 사 입고 휴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콩나물도 길러서 식비를 아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팁까지 합쳐서 220달러요. 그럼 150달러는 저축하고 70달러로 생활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번 돈의 7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1만 달러가 됐을 때, 2만 달러가 됐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딸 미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미진아,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나중에 더 큰 파티 해줄게.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나중에 조금만 더였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 수입이 더 좋아졌어요. 뉴욕 경제가 활발해지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탔거든요. 월 수입이 5,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에 3,500달러는 저축했습니다. 저축 통장의 숫자가 6자리가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10만 달러. 한국에서 농사 짓던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이렇게 계속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노후도 걱정 없을 거예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든든했거든요. 매일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축을 멈추지 않았어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들아, 아빠가 25년 동안 택시 몰면서 꿈꿔왔던 순간이야. 내가 하버드 가는 게 아빠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야. 미진이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업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더 편해지고 사람들이 택시를 덜 타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일했어요. 수입이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러갔어요. 통장 잔고는 어느새 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모았잖아요. 2005년 그 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에 취직했거든요.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8,000달러였어요. 아빠, 이제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25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미진이도 그에 결혼을 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였죠. 집에는 아내와 저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를 가져볼까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도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로또조차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박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2007년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민아, 너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한번 가봐. 재미있어. 나는 지난번에 3,000달러 땄어. 도박은 안 해. 아니야,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야. 가족들이랑 함께 가서 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100달러 정도만 가지고 가서 재미로 해보는 거야. 그 친구 말에 혹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거든요. 한 번쯤은 나도 좀 재미있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틀랜틱 시티 한번 가볼까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우리도 좀 놀아봐요. 카지노요? 거기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쇼나 보고 올 거예요. 2007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 부부는 생전 처음으로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의 한 카지노였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번쩍번쩍한 조명, 요란한 음악, 그리고 돈을 따는 사람들의 환호성.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정말 구경만 했어요.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레버를 당기는 모습, 룰렛 테이블에서 공이 돌아가는 모습,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드를 받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100달러만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그래도 돈인데. 100달러예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모은 돈이 50만 달러가 넘는데 100달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애 첫 도박을 시작했어요. 슬롯 머신부터 했죠.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데 첫 번째로 20달러가 나왔어요. 어머 진짜 나와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저도 신기했죠. 그냥 레버만 당겼는데 돈이 나오다니. 그 다음엔 계속 잃었어요. 30분 만에 100달러가 다 없어졌죠. 이제 그만하고 가요.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아쉬웠어요. 처음에 20달러를 땄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0달러만 더 해보죠. 처음에 운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50달러를 더 넣었는데 이번엔 10분 만에 다 잃었어요. 그때도 아쉬웠어요. 뭔가 요령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돈을 딸 때의 그 짜릿한 기분.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죠. 아내는 또 가요? 라고 말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가서는 200달러를 잃었어요. 세 번째는 500달러, 네 번째는 1000달러.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을 잃을 때마다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따야지. 내가 이렇게 계속 잃을 리가 없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5만 달러를 잃었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카지노에서 5만 달러를 잃었어요. 아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5만 달러를 어떻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가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3개월 동안 카지노에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특히 택시를 몰면서 혼자 있을 때 카지노 생각이 계속 났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큰 돈을 땄어요. 플러싱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있는 작은 카지노에 들렀는데 슬롯 머신에서 1만 달러를 땄거든요. 봐, 내가 말했잖아. 운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매주 2에서 3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 모이건 선, 폭스우드. 근처에 있는 카지노는 다 가봤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어요.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008년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해였어요. 금융위기 때문에 택시 수입도 줄었는데 도박으로 잃는 돈은 더 커졌거든요. 그해 말에 계산해 보니까 도박으로 20만 달러를 잃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1년 만에 날린 거죠. 아내가 알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은행 통장도 제가 관리했거든요. 여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저축이 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한 10만 달러 정도. 10만 달러요? 그것도 많은데. 아내는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도박은 멈출 수 없었어요. 20만 달러를 잃었으니까 그걸 다시 따서 원상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런 생각으로 2009년에도 계속 도박을 했어요. 판돈도 더 키웠죠. 한 번에 2만 달러, 3만 달러씩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잃기만 했어요. 가끔 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잃었죠. 2009년 말 통장 잔고가 10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5년 동안 모은 50만 달러 중에서 40만 달러를 2년 만에 잃은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겠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라도 따서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2010년 마지막 한 해가 될 줄 몰랐어요. 그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도박을 했어요. 남은 10만 달러로 대박을 노렸거든요. 매주 3에서 4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택시 일도 대충 했죠. 돈 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해 여름에 한 번 5만 달러를 땄어요. 통장 잔고가 15만 달러까지 올라갔죠. 봐,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다 돌아와.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 돈을 다 잃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통장에 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45만 달러를 잃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10년 12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택시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애틀랜틱 시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오늘은 반드시 따야 해. 5만 달러로 50만 달러를 만들어야 해. 카지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블랙잭 테이블에서 1,000달러씩 걸었죠. 처음 2시간 동안은 운이 좋았어요. 5만 달러가 8만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는 판돈을 늘렸어요. 2,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한 게임에 5,000달러씩 걸었어요. 처음엔 계속 땄어요. 8만 달러가 15만 달러가 됐죠. 드디어 운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자정 넘어서부터 계속 잃기 시작했거든요. 15만 달러가 1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5만 달러로. 새벽 2시 원래 가지고 온 돈으로 돌아왔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딜러가 말했어요. 손님, 운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저도 오래 일했는데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에 혹해서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한 게임에 1만 달러씩 걸었죠. 이번에 이기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첫 게임에서 졌어요. 5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죠. 두 번째 게임에서 또 졌어요. 4만 달러가 3만 달러. 아직 기회가 있어. 세 번째 게임에서도 졌어요. 3만 달러가 2만 달러. 네 번째 게임. 2만 달러가 1만 달러.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1만 달러를 들고 룰렛 테이블로 갔어요. 빨간색에 올인했죠. 공이 돌아갔어요. 느리게, 정말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빨간색. 하지만 검은색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 동안 모은 80만 달러가 정말로 다 없어진 거예요.